부가가치세 문제로 좀 온 거예요. 30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사업자가 재화의 공시가 되기 전에 선발급한 걸 세금서 발급을 하고 그 세금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았어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을 했죠. 그래서 세금서 발급한 날 대가를 받거나 세금서 발급하고 7일 내에 대가를 받거나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짜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대가를 받은 때를 공시로 한다. 틀렸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많이 나올 수 있는 문구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문구겠죠? 이번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그 세금서 발급한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식으로 한다. 그죠? 이것도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서 발급을 했으니까 그날 발급한 날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그날 발급한 때를 공급식으로 본다. 맞는 얘기. 3번에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식으로 보는 거죠. 맞는 얘기. 4번에 사업자가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를 미리 수령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죠. 장기 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원래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보를 받기로 한 때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 사업자들이 장기 할부 판매를 할 때에 인도한 날 그냥 그날 세금계산서 전체를 다 발급을 해버리는 거죠. 발급해버리면 대가 안 받았잖아요. 대가는 뭐 다음에 매달 100만 원씩 뭐 3년간 받기로 했다면 그때가 원래는 공급식인데 인도한 날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장기 할부 판매를 했을 때에 그날 세금서 발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해가지고 가산세 막 부과하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업자들한테 불이익이 되다 보니까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법에서 그 관행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냥 그 발급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봐줍니다. 두 가지가 그렇죠. 장기 할부 판매하고 그 다음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의 계속적인 공급. 그 두 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아니라 단순 가공. 그냥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가공 완료일. 이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개사 갑은 겸용주택 A, 도시지역 내에 소지하고 있대요. 를 을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개사 갑의 2021년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겸용주택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오는 것은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겸용주택의 임대용역이죠. 겸용주택의 임대용역은 제일 먼저 과세 면적과 면세 면적 구분하는 거죠. 면적을 먼저 구분합니다. 건물은 이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면 다 주택으로 봐서 다면세. 그죠?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봐서 면세. 주택과 상가 같네요. 작거나 같으니까 주택만 주택이 되는 거죠. 면세가 200제곱미터. 그죠? 과세가 200제곱미터. 토지의 과세 면세 면적은 면세가 되는 면적을 먼저 구하고요. 그 면세가 되는 면적을 뺀 나머지가 과세가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총 2,500제곱미터니까 면세가 되는 면적은 둘 중에 작은 거. 주택 부수토지. 주택 부수토지와 그리고 기준 면적 중에서 작은 거죠.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면적 중에서 2,500제곱미터 곱하기 총 두 개 합한 400제곱미터 중에 주택의 200제곱미터 절반. 그래서 1,250제곱미터가 주택의 부수토지죠. 그거랑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10배 하고 주택 연면적 중에서 큰 거가 기준 면적이 되는 건데 고층짜리 건물이면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지금 단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정착 면적의 5배 또는 10배. 도시지역이라면 5배. 도시지역이네요. 도시지역 밖이라면 10배. 그러면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면세가 되는 면적은 1,00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과세가 되는 면적은 2,500에서 1,000을 뺀 1,5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총 임대료 계산. 총 임대료. 임대 기간이 지금 2021년도 9월 1일부터니까 지금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이잖아요. 2기 예정 신고는 7, 8, 9. 그러면 한 달만. 그죠? 9월달 한 달만 지금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걸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9월달 한 달 동안의 총 임대료는 먼저 임대료. 임대료는 300만 원. 그죠? 임대보증금도 없네요. 그럼 임대보증금 끝났네요. 300만 원 임대료 끝. 그럼 이 임대료를 건물분하고 토지분으로 나눈 다음에 건물분하고 토지분의 기준시가 비율을 나누는 거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지금 기준시가가 딱 절반씩이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은 자, 건물에 배분되는 금액은 300만 원에 건물은 300만 원에 4억 중에 2억 절반 기준시가 비율로 해서 건물분 건물에 배분된 금액 중에는 과세가 되는 거는 400제곱미터 중에서 200제곱미터 절반. 그죠? 그러면 이거의 절반에 절반하는 거니까 건물의 과세 표준은 75만 원. 토지의 과세 표준은 총 임대료에다가 기준시가 비율로 4억 중에 2억이 토지분 과세 표준이 되겠죠? 거기에 토지의 총 면적 2,500제곱미터 중에서 토지 중에서 과세가 되는 게 1,500제곱미터. 그죠? 150만 원 곱하기 2,500 중에 1,500 하니까 90만 원. 그죠? 과세 표준 두 개 합하니까 165만 원 되겠습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165만 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겸용주택의 임대는 뭐 나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32번 문제. 일반 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21년도 10월 30일 날 폐업을 했네요. 폐업 시에 사업장의 잔존재화가 다음과 같을 때 2021년도 제2기 동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오른 것은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잔존재화의 내역이 지금 3개가 나와 있고요. 그 잔존재화에 대해서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제품 폐업 시 잔존재화 제품은 시가 비상자산이니까 시가 하면 되고요. 건물은 이제 체감률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은 취득세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 폐업일 현재 일부가 파손돼서 시가가 취득가액에 미달한다. 아무튼 시가 건물은 취득세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은 것만 되는 거잖아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재외 공급 부재로 인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보니까 지금 장부상 취득가 8,500인데 현할차가 있네요. 취득했을 때 현할차. 그러면은 현할차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할차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체감률 고려할 때 취득가액은 8,500만 원이 아니라 현할차를 포함한 1억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소형수용차는 취득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네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거니까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건물만. 그죠? 취득가액은 1억으로 하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체감률 5% 건물이 곱하기 경과된 과세현수. 2019년도 12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2019년도 2기, 2020년도 1, 2기, 그리고 2021년도 10월 달에 폐업했으니까 2021년도 1기까지 총 경과된 과세기한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건물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의 과세 표준은 8천만 원. 그죠? 그럼 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900만 원과 8천만 원, 8,900만 원. 3번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3번. 말문제죠. 부가가치세 영세로 가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와 인가공 영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원래 수출재와 인가공 영역은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인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10%로 과세가 되는 그 세금계산서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10%로 과세가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렇게 원래는 영세율인데 부가가세 별도로 기재한 부가가세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10%로 그냥 인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출재와 인가공용하고요. 이거하고 하나 더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하는 제어 영역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하는 제한 또는 용역. 이거 원래 영세율이거든요. 이거. 원칙 영세율입니다. 그런데 수출자와 인공용역이랑 똑같아요. 부가가세 별도로 적은 세운기관에서 이렇게 발급했잖아요. 부가가세 별도로 적은 세운기관에서 이렇게 발급을 했다면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10%로 가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출자와 인공용역하고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하는 제한 또는 용역 있죠? 그 두 개만 원래 원칙은 영세율인데 부가가세를 별도로 적은 세운기관에서 발급한다면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로 과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가세 별도로 적은 세운기관에서 발급을 했잖아요. 그럼 수출자와 인공용역에 대해서도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자와 인공용역의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로 과세를 합니다.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에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영세율은 과세사업자들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면사업자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외국 항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해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그죠? 이것도 영세율. 외국 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해서 자기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 대상 맞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 맞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면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영세율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라는 거는 이제 동일하게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면 우리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상호 면세주의에 따른다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기생산 취득재화가 공급의제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원래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없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건 실질 공급이 아니니까. 근데 유일하게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면 발급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임대용역 중에서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발급하지 않는다. 그렇죠. 간주임대료 세금에서 발급 의무 없습니다. 실질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서 발급 의무 없죠. 3번.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인데 그 중에 몇 가지 경우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국내 공급 중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은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4번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과세 2억 원, 면세 2억 원이면 사업장이 하나인 개인 사업자가 당해년도 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전자세금서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전자세금서 발급 의무자는 일단 법인은 당연히 전자세금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죠.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그러면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지만 됩니다.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서 발급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도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일단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겸용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겸용사업자 해가지고 과세사업도 하고 있고 면세사업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도 하고 있고 면세사업도 하고 있는데 과세의 경우에는 이게 2억 3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2억 요거 2억 그러면은 과세사업은 2억이니까 나 전자세금서 발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사업장 안에 면세 공급가액이 있다면 합해서 3억 이상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해가지고 3억 이상이라면 전자세금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합해서 3억 이상이라면. 그리고 또 이게 올해 개정돼 가지고요. 2021년도 올해의 공급가액은 합해서 3억이 아니라 합해서 올해부터는 2억 이상. 합해가지고 2억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세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올해 2021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과세면세 합해서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으로 2022년도 내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2021년도 1년간의 공급가액으로 2억 이상이라면 2022년도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튼 올해는 3억 이상이니까 과세 2억, 면세 2억 합해서 4억이잖아요. 3억 이상이면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5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계약의 해제, 세금에서 발급을 했어. 그런데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재화가 공급이 안 됐네. 그러면은 세금계산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공급이 안 됐으니까 그 세금계산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계산서 한 발급한 건 찢을 수가 없거든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때 수정 세금계산서의 핵심은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를 어느 날짜로 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어느 날짜로 할 거냐가 핵심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수정 세금계산서의 핵심은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입니다. 그러면 수정 세금계산서는 작성 일자를 뭘로 할 거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수정의 사유 발생일로 할 거냐? 수정 사유 발생일을 수정 세금계산 작성 일자로 할 거냐? 아니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처음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이 됐었을 거니까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수정 세금계산 작성 일자로 할 거냐. 그죠? 얘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거죠. 이 경우는 이게 매출 할인. 예, 편의상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너무나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렇게 얘네들은 처음 세금계산 작성 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유 발생한 날짜로 수정세금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 해지. 이 문제처럼 계약이 해제돼가지고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계약이 해제돼가지고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수정세금에서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 작성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수정세금계산서에 작성일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35번.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 많이 나오죠. 제조업자인 주계사 갑의 2021년도 자료다. 공통매입세액 정산과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주계사 갑의 2021년도 제2기 확정신고 시에 부가가세 납부세액으로 오른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2021년도 제2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세 신고 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일단은 스킵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앞에서 스킵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시간이 좀 남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2기 확정 신고니까 10, 11, 12월 달에 납부세액으로 오른 거래요. 먼저 그럼 매출세. 10, 11, 12월 달에 매출세액은 여기 있네요. 과세. 면세는 어차피 면세니까 5,100만 원이니까 5,100만 원에 10%. 5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매출세가 하나밖에 없네요. 매입세. 매입세액은 10, 11, 12월 달에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이 350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죠? 면세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매입세액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7, 8, 9월 달에 공통매입세액이 있어요. 7, 8, 9월 달에.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즉 전체 공통매입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사업 관련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빼도 되고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고 뭐 결과는 같은데 근데 문제는 7, 8, 9월 달 예정신고 때는 6개월 해당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비율을 모르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의 비율을 가지고 일단 안목에서 했을 거예요. 3개월간의 공급가액은
보니까 과세 공급가액이 49%네요. 이걸로 이렇게 총 편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딱 합계가 1억이잖아요. 49%만큼 공통매입세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이게 확정신고 때는 확정신고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 비율을 알잖아요. 6개월 동안의 과세공급가액은 보니까 50%죠. 지금 6개월 동안의 과세공급가액 비율 50%. 그러니까 원래 50%로 했었어야 되는데 7, 8, 9월 달에는 몰랐기 때문에 일단 49%로 했었단 말이죠. 정산 들어요. 공통매입세의 정산. 공통매입세액에 정산이 들어가는 거죠. 정산. 그래서 정산되는 금액은 일단 100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는 50%를 받았어야 되는데 일기 때 몰라가지고 49% 받은 거니까 1%만큼 더 받으면 되겠죠. 그만큼 더 매입세 공제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의 1%니까 만 원. 공동매입세액 정산해가지고 만 원만큼 더 확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를 더 받으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일기 보니까 여기 또 공통매입세액이 또 이쪽 꼽혀 1번 2월 1일 날 일기 중에 과세고 면세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회장치 감가상각자산을 2천만 원에 구입했대요. 그러면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일기 때 안부계산 적용 받아가지고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한다면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그래서 원래는 그 양식에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그 양식에는 그게 매입세액이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 1차 시험 준비할 때는 그냥 납부세액의 재계산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해가지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부계산 적용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있다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됐을 때 그때 재계산해가지고 납부세액에 더 가산하거나 아니면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하게 되면은 플러스면은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거고요. 증감된 면세 비율 마이너스라면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공통매입세 200만 원 곱하기 감가상각자산이니까 체감률 고려 1-25% 곱하기 1기의 매입에서 지금 매입했고 2기에 지금 재계산 들어가는 거니까 경과된 과세수 1기 곱하기 증감된 면세비율 2기의 면세비율은 지금 면세비율이 50%잖아요. 증감된 면세비율로 하면 되는 거니까 1기 때 면세비율은 총 전부 다 합하면은 2억 중에 1억 2천이니까 1기 때 면세비율이 60%. 그러면 지금 면세비율이 감소가 됐네요. 10%만큼 면세비율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납부세액에서 그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200만 원에 계산이니까 그래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금액을 계산하시면 이 금액이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15만 원. 그렇죠? 따라서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510만 원에서 매입세액 350만 원에 공통매입세액 정산한 거 만 원에 납부세액 재계산한 거 마이너스 15만 원. 그렇죠? 얘하고 얘는 여기서 빼면 되고요. 이거는 계산한 다음에 납부세액에서 그만큼 또 빼면 되겠죠. 510만 원에서 얘 빼고 그 다음에 15만 원 또 빼면 되죠. 그러면은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따라 납부세액은 144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회사 갑의 2021년도 제2기 매입 거래다. 주회사 갑의 2021년도 제2기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2기의 매입세액 공제만 물어봤네요. 읽어부터 볼게요. 공급가액 900만 원은 공급가액 900만 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착오로 공급가액을 1000만 원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대요. 착오로. 근데 기타의 기재사항으로 봐서 그 거래 사실과 금액이 동일과세기간에 확인됐대요. 그러면 착오였으니까 과세 부과하지 않고요. 이거 확인됐다고 그랬죠? 이거에 10%만큼 매입세 공제해주면 되겠죠. 착오였으니까 매입세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 업무용 수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 업무용 수용차는 다른 말로 비영업용 수용차라고 그랬죠? 비영업용 수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세 불공제. 그 다음에 3번 종업원 식대를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32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했더라도 요건 여러 가지 충족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는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매입한 내역 자체가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금계에서 발급 금지 업종이거나 간이과세자, 상반기는 간이과세자, 그죠?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이제 신규 사업자면서 간이과세자 인자거나 아니면 간이과세자인데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직전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 금액이 4천만 원, 4,800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거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원 사택 수리비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대요. 직원의 사택을 수리하는 거는 당연히 복리후생 관련된 거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죠. 이거 매입세 공제해줘야 됩니다. 40만 원 매입세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세 과세 가격이 1,000만 원짜리 원재료를 수입했대요. 그러면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할 거고요. 그만큼 난 대가를 이제 거래징수 당하는 거죠. 세관장한테 거래징수 당하고 세관장한테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그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세관장이 발급한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그죠? 그만큼 내가 세관장한테 거래징수 당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과세표준,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각종의 세금을 더하는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은 없대요. 나머지 세금은 없으니까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부가세 과세 표준, 그래서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1,000만 원에다가 관세, 나머지 세금 없으니까 요거의 10% 만큼을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면서 나한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1,080만 원의 10%니까 108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내가 이걸.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요거에다가 40만 원에다가 90만 원. 그죠? 그러면은 130만 원에 238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에 4번. 37번. 일반 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2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다. 갑의 2021년도 2기 확정신고 시에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으로 오른 것은? 일단 뭐 납부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세액부터. 공급가액이 4억 5천이고요. 그 중에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3억 8,500만 원을 발행했대요. 이건 나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영수증 발급 의무자라면 음식점 운영하는 거니까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법인이거나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그러한 개인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음식점이랑 받을 수 있는데 맨 마지막 보니까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9억이니까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네요. 그죠?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10억 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 수령 매입세액이니까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그 안에 50만 원 포함되어 있네요. 걔는 안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50만 원 빼 950만 원이 매입세 공제가 되겠고. 그죠? 얘는 이제 매입 관련된, 그러니까 요거는 세액 공제. 그죠? 얘는 매입세. 그 다음에 거래처 부도로 대손 처리한 받으러 온 내역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대손이 발생이 되면 대손이 발생한 그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 대손이 발생하는 시점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플러스 하루 더 뒤에 대손이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21년도 12월 2일 날 대손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 이익이 확정 신고 때 대손익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2021년도 이익이 확정 신고 때 부가가치세 지금 납부세를 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확정 신고 때 대손익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110분의 10 하면 되는 거니까 20만 원이네요. 그럼 매출세액은 지금 의제매입세 뭐 나머지는 다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매출세액은 일단 공급가액 4억 5천만 원의 10% 4,500만 원에다가 대손익공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대손익공제 부도가 2021년도 6월 달에 발생했으니까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은 2021년도 12월 2일이니까 이익이 확정 시고 대손익공제를 받습니다. 대손세액은 20만 원. 20만 원만큼 대손익공제. 그럼 매출세액은 4,5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는 거니까 4,48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매입세액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세금계획 수령한 거 1,000만 원에서 접대별 매입세액 빼는 거니까 바로 950만 원. 매입세액이 여기 보니까 세금계획 수령분이 있고요. 의제 매입세액이 한도 내 금액이라고 해서 지금 또 나와 있네요. 그럼 매입세액은 합계금액 해가지고 1,150만 원. 그죠? 납부세액은 4,480만 원에서 1,150만 원 빼는 거니까, 그죠? 납부세액은 3,330만 원. 그거는 이제 차감 납부할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차감 납부할세가 이제 공제감면세. 수업목적상 공제감면세액은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랑 전자신고세액 공제만 알면 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공제감면세액은요, 특정한 업종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여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와 전자신고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죠. 지금 여기 영수증 발급사업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면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1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세액 공제. 발행가액의 1.3%. 그죠? 발행가액이 1.3%. 발행가액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 3억 8,500만 원에 1.3% 하면 되고요. 그 금액은 한도가 있는 거죠. 연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일기에 지금 2기인데 일기에 얼마 공제받은지 알려준 거예요. 일기에 450만 원 공제가 된 거니까 연 1,000만 원이니까 일기에 450만 원 빼게 되면은 550만 원이 2기 한도가 되는 거고요. 3억 8,500만 원에 1.3%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은 500만 5천 원이네요. 500만 5천 원. 한도 내 금액이니까 이게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세액 공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방식에 의해서 확정신고했다고 했으니까 전자신고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로 확정신고하게 되면 확정신고 때만 10,000원씩 공제 주는 거죠. 그죠? 그럼 납부세액 여기에서 예약외를 뺀 금액이 차감 납부세액이 되는 거니까 501만 5천 원을 여기서 빼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차감 납부세액은 2,828만 5천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은 3,330만 원, 차감 납부세액은 3,330만 원에서 500만 5천 원과 만 원 뺀 거. 2,828만 5천 원이 차감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8번 문제. 상속세 문제인데 상속세 문제는 말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말 문제가 자꾸 나오던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40번은 지방세 문제인데 지방세도 좀 어려운 게 나오면 버리면 되고요.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취득세나 뭐 재산세나 자주 나오는 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자주 나오는 것들만 좀 정리한 다음에 나오면 풀고 뭐 딱 봤는데 모르는 거면 안 풀리고 그러면 돼. 모르는 거 나오면 찍고 그러면 됩니다. 지방세는 그냥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만 기출문제에서 잘 한번 봐보세요.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지방세는. 자, 아무튼 자 돌아서 상속세, 상증세도 말 문제는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만 잘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8번에 1번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실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종용하지 않다. 자, 비거주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거고요. 비거주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초공제는 적용해 줍니다. 기초공제가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2억은 무조건 공제해 주는 거예요. 상속공제로. 그게 기초공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이 가업상속공제 있잖아요. 가업상속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이게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하시고 10년, 20년 뭐 이렇게 장기간 경영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그걸 우리가 가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의 가업이 되려면 이게 중소 중견기업이면서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 그죠? 이렇게. 이러한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가업으로 받는 재산가액 있잖아요. 가업 상속했을 때 아버지가 지금 사업하시는 걸 내가 물려받았잖아요. 그 자산가액, 물려받는 그 자산가액 200억. 그걸 한도로 해가지고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가업상속 공제가 금액이 커요. 가업상속 공제가 200억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20년 이상이면 300억 뭐 이런 식으로 막 더해줘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는 거는 좀 중소기업이라는 중견기업 위주로 해주는 건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에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이면은 이거는 사이즈가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액이 3천억 이상이야? 그럼 너네 가업상속 공제 안 해줄 거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중소 중견기업이면서 10년 이상 경영하신 그러한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게 되면 가업상속 공제 꽤 큽니다. 막 2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옳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옳은 거 맞네요.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번이 옳은 거네. 맞습니다. 3번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거주자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해주는데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한테 실제로 유언에 의해 가지고 얼마를 상속을 남겼는지를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최하 5억 원 줍니다. 실제로 상속 받든 안 받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하 5억. 그죠? 최대 30억. 배우자 상속 공제는 요거라도 알고 계세요. 최하 5억, 최대 30억. 그래서 배우자한테 실제로 상속을 했든 안 했든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최하 5억이에요. 무조건 최하 5억. 아시겠죠? 최하 5억. 그래서 배우자의 뭐 분할 신고를 했네, 안 했네,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하 5억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하 5억만큼 배우자 상속 공제 해준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단은 이게 상속공제에서 인적공제가 있어요. 상속공제 중에 인적공제. 상속공제에서 이제 인적공제가 있는데 그 인적공제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기초공제, 아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2억 원 공제해 주는 게 기초공제라고 그랬죠? 기초공제와 기타의 인적공제. 그러니까 기초공제에다가 기타 인적공제는 이제 자녀 한 명당 얼마씩 해주는 자녀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거가족 중에서 연로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연로자 공제 해주는 거, 기타 인적공제.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있을 때 해주는 거. 그래서 기타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이외에 그런 자녀 한 명당 얼마, 연로자 한 명당 얼마,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1년당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이면 기대 여명, 그 통계청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이 있어요. 그래서 1년당 얼마씩 해가지고 공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공제하고 기타 인적공제를 받을 거냐 또는 일괄공제 라고 해가지고 기타 인적공제 계산하는 거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 할 거냐 아니면 일괄공제는 5억이에요. 자, 인적공제는 요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는 거예요.
상속세에서의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일괄공제를 받을 거냐 둘 중에 선택하는 거와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얘기했죠. 그냥 기억할 때 최하 5억에서 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든 안 받든 따지지 않고요. 분할 신고했다 안 했다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배우자만 있다면 최하 5억 원 공제가 되는 게 배우자 상속공제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초공제는 아까 제가 2억이라고 했잖아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금액으로 할 거냐 일괄공제를 할 거냐 이렇게.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 혼자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는다면, 만약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배우자가 있고 갑이 사망을 했는데 그 갑의 배우자가 있고 갑의 자녀가 있죠. 그러면 갑의 배우자와 갑의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돼요. 물론 이제 배우자가 50%도 할증해서 재산을 받는데 법정 상속으로는. 근데 아무튼 공동 상속이 되는데, 만약 자녀도 없고 직계 종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만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당연히 되고요. 배우자 상속공제 이외의 나머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되면 기초공제에 기타 인적공제를 더한 거. 이렇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되면. 아시겠죠? 이렇게만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되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 이외의 나머지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금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 아니라고요. 일괄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이거에다가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받겠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적공제를. 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1억 원을 공제한다. 이게 이제 요 내용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 뭐 예금, 보험금, 뭐 이런 것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하거든요. 순금융재산의 20%를 곱한 금액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금융재산으로 하는데 거기다 20% 곱하는데 순금융재산 자체가 2천만 원 이하면은 그러면 순금융재산 전액을 다 해주고요.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그냥 2천만 원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만약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액도 그냥 다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이다 그럼 1천만 원 해주는 거고요. 500만 원이다 500만 원 해주는 거죠. 그리고 1억까지 순금융재산 1억 원까지는 그리고 2천만 원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왜냐면 이제 1억에다가 20% 곱하면 2천만 원이니까 그죠? 그렇게 1억까지는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순금융재산 그러면 무조건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 해주다가 1억 넘어가잖아요. 1억 넘어가면 이제 20% 곱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억이다. 2억 20%. 그죠?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10억까지. 10억까지는 이제 20% 곱한 금액. 그럼 10억이 되면은 10억에 20% 곱하면 딱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이 한도예요. 그래서 10억, 순금융재산이 10억 넘어가죠? 그러면은 2억 되는 거예요. 요렇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 순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2천만 원 공제. 1억과 10억 사이는 20%로 곱한 금액.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5억이다. 그죠? 그럼 1억 공제되는 거예요. 5억에 20% 곱한 금액 1억. 10억이면 딱 20%하면 2억. 최대 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순금융재산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2억 원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승금융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면 1억 원 아닙니다. 그렇죠? 1억 원을 초과하면 1억과 10억 사이는 20%로 곱한 금액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39번 문제는 상속세 계산 문제니까 증여세 계산 문제네요. 넘어가세요. 상속세 증여세 계산 문제는 스킵. 저 같으면 스킵. 마지막에 이제 지방세. 지방세도 취득세, 재산세는 자주 나오는 것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가 아닌 지방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취득세나 재산세가 아닌 걸로 나오면은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취득세나 재산세는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면 맞을 수가 있어요. 취득세죠. 이번에는 여기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문제에 대한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죠? 먼저 1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기계 장비를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를 준다. 모르죠? 일단 넘어가세요. 모르는 거 넘어가세요. 딱 알고 있는 것만 나왔을 때 그만 답을 하시면 돼요. 2번. 선박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박 제조사가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를 진다. 얘는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정리. 원래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도 취득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취득이죠.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샀어요. 그것도 취득이죠.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취득하는 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상대방에서 취득하는 거예요. 걔를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까지 승계 취득은 전부 다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었어? 취득세 내는 거고요. 지어진 건물을 누구로부터 샀어? 그래도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둘 다 취득세를 내는 건데, 근데 취득 중에서도 여기 선박 있죠? 차량,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차량,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차량 기계 장비, 그 다음에 항공기, 그리고 여기처럼 주문을 받아서 건조하는 선박. 이렇게 차량 기계, 여기서 말하는 기계 장비는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쓰는 기계 장치가 아니에요. 기계 장비는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건설용 기계 장비 말하는 거야.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건설용 기계 장비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거 등등등 막 포크레인 같은 것들 그 공장에 있는 기기가 아니에요.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항공이나 주문을 받아서 건조하는 선박 있죠. 얘네들은 원시 취득하는 건 취득세를 안 내요. 얘네들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냅니다. 얘를 뺀 나머지는 원시 취득할 때랑 승계 취득할 때랑 취득세를 다 내는 건데, 지금 얘기한 요거 얘네들은 여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 받아가지고서 건조하는 선박, 얘네들은 승계 취득의 경우만 취득세 납세물을 진다. 돌아보시면은 지금 주문을 받아서 건조하는 선박이잖아요.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닙니다. 차량, 기계 장비, 그다음에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만 납세물을 집니다. 이게 꽤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해 두세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많이 나오는 요거. 그 다음에 4번에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에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대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판 거고요. 한쪽은 취득한 겁니다. 교환. 또 대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취득한 거고 한쪽은 판 거예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할 때, 그러니까 시가 10억짜리 토지를 증여를 하면서 그 토지에 를 담보로 해가지고 빌린 채무가 6억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시 부담시키는 거죠. 부담부증여. 이렇게 부담부증여. 그러면은 4억만큼은 증여한 거고요. 부담부증여. 4억만큼은 증여한 거고, 그 다음에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 6억은 나는 6억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은 6억을 받고 유상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죠. 채무 상당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쪽은 채무 상당하는 부분만큼 받고서 판 거고요. 상대방은 채무로 부담한 것만큼 유상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옳지 않은 거, 이거 좀, 요거 하나라도 확실히 여기서는 요거. 아시겠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축세를 낸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써 지금 2020년도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8문제 딱 지금 제꼈어요. 8문제 제끼고 32문제 풀었거든요. 실제 문제 풀 때도 한 8개 정도 제끼면서 10개 이상 제껴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쉬지않고 문제를 끝까지 풀어야 됩니다. 중간중간 스킵을 하더라도 다 풀고, 스킵한 것도 표시를 해요. 아예 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한 부분 아예 X죠. 근데 공부를 했는데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일단 스킵한 거, 걔는 세모표를 한 다음에 끝까지 다 가서 풀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세모표 한 거 풀고서 마킹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2019년도 기출문제 내일 또 풀어드릴 텐데, 2019년도 기출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8개 정도 스킵하면서 32문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킵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답 보시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버릴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풀더라도 스킵하면서 끝까지 간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2019년도와 2018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0년도, 내일은 2019년도, 내일 모레는 2018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2020년도 회계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